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1부는 바로 제 행정학과 튜터라는 유튜브 계정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 튜터들이 온라인 그 강의를 하게 되면 전부 보고용으로 그 올리는 상황이라 각자 그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니까 이따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이제 채팅과 함께 저는 이제 화면 공유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시작을 했고, 지금 제 튜터 페이지가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그쵸? 오늘 튜터 특강은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튜터 특강을 어떻게 하겠다 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때는 번개 특강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튜터의 중간 과제물 일부였던 거죠. 이때 우리가 이 과제물 파악이 거의 그 3시간을 육박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제명 파악은 안 하고 간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새로운 분들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편입생분들. 그래서 우리 편입생분들은 과제물 특강 일부를 들으시면 과제명 파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이미 지금쯤 과제명 파악은 또 각자 되셨을 것 같아서 질문을 받으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제물 표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과제물 하나 제가 지금 하나 샘플로 제가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과 관계없는 과목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제물 표지죠. 그 과제물 표지, 요 하나의 과제물 표지를 가지고 우리 1학년들 과제물 개수가 3과목이었죠. 그럼 이걸 가지고 3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과목명을 적는 거죠. 이때 과목명은 글쓰기, 학번이죠. 여러분의 학번. 그리고 저장하기를 클릭하거나 그냥 엔터를 쳐도 되죠. 그리고 나서 과목명은 뭐겠습니까? 글쓰기잖아요. 그리고 학번 쓰고 성명 쓰고 여기 연락처가 없네요. 연락처. 이렇게 해서 자기 번호. 아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글쓰기 과제를 쫙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목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다음 과목 하기 전에 어때요? 이 글쓰기 과목을 모두 다 작성한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있죠. 저장하기. 반드시 저장하기. 자, 아니면 이 상태에서 파일 이름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 과제물부터 작성했다면 어때요?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과목명을 다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학번. 이러고 저장. 그럼 저는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이미 있다고. 그러면 덮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덮었음. 자, 이번에 1학년 과목 또 뭐가 있어요? 컴퓨터에 이해. 그럼 글쓰기 파일에 글쓰기 과제물을 보호하려면 어때요? 빨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컴퓨터에 이해, 학번. 자, 저처럼 한글로 학번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진짜 학번 쓸라. 어떻게 해요? 125 22 다시 아이고. 자, 2023 학번 우리 행정학과 코드가 22번이죠? 다시 여러분 학번 125 학번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또 누군가의 학번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학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컴퓨터의 이해 숙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내가 정신 차리고 숙제를 했으니까 저장하기 요 디스크 모양을 누르면 컴퓨터의 이해 과제물이 완성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이번엔 어떤 과목인가요? 사회복지학 개론 과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그리고 사회복지학 개론 과제물을
모두 다 작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저장하기. 자, 그럼 세 개의 하나의 표지 파일에 몇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을까요? 세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만들었어요. 글쓰기 과목, 사회복지학 개론 과목, 컴퓨터의 이해 과목. 이렇게 표지에다가 직접 과제물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우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면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과제물을 다듬어 보도록 하는 것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특강은 그럼 무엇을 할 거냐? 과제물 표지를 이용해서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재사용하는 방법 조금 전에 설명한 것 바로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글 프로그램 사용 방법 조금 여러분들 과제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조금 설명할 거고 자,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각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만 할 겁니다. 한글 파일과 그다음에 MS 워드 파일 그리고 PDF 파일. 이건 이미 유튜브 제 채널에 올려놔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걸 같이 보든지 아니면 여기서 같이 하든지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실에도 올려놨던 것 같죠? 그리고는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과제물 한 걸 보면서 참고 문헌의 학문 분야별 형식은 잘 썼는지, 그리고 인용 방법을 형식대로 잘 기재했는지 볼 거예요. 지금까지 저한테 과제물 첨삭 부탁한 학우님들 거 보면 형식이 좀 다르게 써가지고 제가 다시 쓰시라고 했던 분, 많았어요. 그다음에 과제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제출한 과제물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방법. 사실 저는 과제물을 한 번 제출하고 다시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제물 작성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여지를 주지 않도록 열심히 과제물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과제물 하다 보시면은 수정하기 위해서 과제물을 다시 꺼내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과제물은 제출했다고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1000번이고 100번이고 수정은 가능하다는 거. 다만, 자, 우리가 정시 제출 기간이 언제예요? 14일. 그러니까 오늘이 4월 1일이니까 2주 남았죠? 다다음 주 금요일 6시까지. 6시까지 아니고 5시 59분까지죠? 자, 이때까지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이후에 수정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채팅에 답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때 이후에 수정을 해서 제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감점이에요. 때문에 정시 제출 기한 안에 수정을 해야지 그 이후에는 절대 수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다시는 수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시 제출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목차 만들기. 요것과 요것이 순서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어쨌든 자, 목차를 만드는 방법은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을 가질 건데 자, 목차는 이렇게 한글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이게 어떤 학우님의 이제 과제물이라고 이제 예를 들고 어떤 학우님이 이렇게 과제물을 해왔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보니까 문단 구성도 어느 정도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봐서 답답하면 평가를 하는, 채점을 하는 평가위원도 답답해요. 그리고 여긴 뭐지? 표가 이렇게 또 한 페이지가 되고 또 공란이 이렇게 있고
참고 문헌 쓰는 형식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군. 뭐 이런 정도? 자, 그러면 요 과제물은 어느 정도 잘 정돈이 된 과제물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만점을 향해 가보자면, 자, 이렇게 목차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목차라는 요 타이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워볼 거예요. 그리고 목차가 올 자리만 남겨둘 거예요. 자, 그리고 서론, 본론 사이에 최소 한 줄 정도는 띄워자. 자동으로 번호가 생기네? 이것은 무엇이지? 한글에 이렇게 문단 번호 글머리표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번호가 생성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해서 이렇게 한 줄 정도 띄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제목과 본론 내용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제시하였다. 좀 아쉽긴 하지만 뭐 넘어가죠. 그리고 쭉쭉쭉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제가 아까 인위적으로 지우다가 깜빡하고 넘긴 데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제목 라인을 본문과 넓혀주세요. 자, 이 표하고도 다음 글 제목하고도 간격을 넓혀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마찬가지. 자, 이렇게. 어떤 분은 참고문헌은 그냥 이렇게 번호를 안 붙이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상관없고 이렇게 가운데 배열해도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같이 번호 매겨도 역시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같이 해도 됩니다. 자, 다만 우리는 사회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그 형식을 맞춰줘야 되죠. 자, 사회과학 분야의 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참고문헌의 형식. 마이크 조금. 참고문헌의 형식, 사회과학. 이게 지금 순서예요. 단행본. 우리 교재 같은 책이 단행본이죠. 자, 단행본 중에 번역서 그리고 학술지. 학술지는 뭐 학회나 이런 데 내는 짧은 논문들, 그리고 학위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외국 단행본, 외국 학술지. 이게 순서죠. 순서라 참고문헌을 기재하는 순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런 다음에 어때요? 저자와 쓴 연도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과제물을 보면은 어때요? 제대로 썼네요. 여기 저자와 쓴 연도. 그리고 여기는 저자가 많아요. 저자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뭐 여기 잠깐 예를 들을게요. 자, 유범상 가운데 점 누구 쓸까요? 유해숙 가운데 점 뭐 이해숙 이렇게 해서 글 쓴 연도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조금 전에 어때요? 유범상 외인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다는 거. 자, 글 쓴 연도와 책의
제목. 단행본이라 이런 꺽쇠 가로를 붙여서 책 제목을 써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판사. 그 지역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은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학위 논문이네요. 석사학위 논문.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의 이름, 쓴 연도. 그리고 제목입니다. 제목. 그리고 구분은 콤마와 점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쓰고 여기 집단 이름. 여기 콤마가 지워졌네요. 석사학위 논문 또는 박사학위 논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과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양적 조사를 수행한 논문이나 보고서 중 하나를 선정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하시오라는 과제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판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비판과 비난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비판적 논의를 하자면은 어때요? 양쪽 조사, 그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겠죠. 학위 논문이라 굉장히 두꺼웠을 텐데 보통 학위 논문은 단행본 굵기 정도 될 거예요. 뭐 이게 지금 그 행정학과 교재인데 이 정도 굵기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논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학위 논문을 하나하나 좀 볼까요? 학위 논문 하나를 구경하자면은요.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자, 이게 목차예요. 여기 지금 학위 논문의 목차인데, 목차를 보면은, 자, 연구의 개요라고 나와서, 자, 연구의 개요하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내가 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배경과 그에 대한 목적을 쓰고, 그 연구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연구의 범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다 하는 방법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앞에서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합니다. 자, 요렇게 목차대로 분리해 가면서 이 사람의 이 목적에 부합한 생각을 하면서 그 글을 읽어줘야 돼요. 논문은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논문을 썼는지 생각해 가면서 이제부터 이 논문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 과제에 나온 것처럼 양적 조사를 수행한 논문에 대해 또는 보고서 중에서 키포인트를 줬습니다. 어떤 거?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것. 다른 건 차치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에 대한 것을 비판적 논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의 논문을 보면 어떤 걸 키포인트로 본다? 자료 수집은 어떻게 했고 분석은 또 어떻게 했고 그 분석에 대한 결과치를 어떤 식으로 써내려 갔는지를 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의 논문을 읽다 보니까 잘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제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과제는 이런 식으로 써내려갔겠죠. 그래서 먼저 어때요? 이 서론에는 이 과제를 하기 위한 배경이 들어갔겠죠. 배경과 그것에 대한 목적, 어떻게 양쪽 조사 수행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대해 비판을 하려 합니다. 비판을 하려 한다. 과제를 하기 위한 목적도 이 짧은 한 문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서론에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론은 그 과제를 하기 위한 배경과 이 과제에 대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본론에서는 어때요? 그 중에 이론적 개념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 개념을 짚어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어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그 과제에 대한 내용을, 목적을 기술해 나가는 거겠죠.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 자, 그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쭉쭉쭉 과제를 써내려 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빈 공간이 나와버리면 이건 좀, 이거 한글의 기능에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자, 이 학생은 표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2% 부족한 것이 그렇다면 이 표의 속성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 학생이 표를 글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표가 너무 커서 어때요? 요 작은 공간 안에 조금이라도 표가 들어갔으면 하는데 못 들어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표의 속성을 바꿔줘 보자고. 어떻게 해요? 글자처럼 취급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뭐 자리 차지나 어울림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바로 그 다음 줄에 표는 붙어서 나옵니다. 자, 표는 붙어서 나오니까 어때요? 그럼 한 줄 정도 띄워주는 게 좋겠네요. 한 줄 정도 띄워줬어요. 자, 그래서 내려가니까 좋긴 좋은데 좀 뭐가 부족해요. 자, 여기서 부족한 건 표의 머릿말이, 표의 제목줄이 여기 페이지가 바뀌면서도 이 위에도 제목줄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의 제목줄을 마우스 드래그해서 지정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속성을 클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셀을 갑니다. 그래서 제목 셀을 반복적으로 보이게 해서 설정. 자, 그러면 봅니다. 표의 제목줄이 보여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그러면 이게 표의 제목줄이라는 걸 구별해 주기 위해서 나는 표의 제목줄에다가 색깔 좀 입혀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제물이니까 점잖게 그냥 흑백으로 색깔을 줍시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어때요? 표의 제목줄이 이렇게 됐구나. 다음도 표의 제목이네요. 표네요. 어때요? 그러면 자, 표를 한 칸 띄워주는 게 먼저 우선이겠죠? 한 칸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행히 한 페이지 안에 딱 오네요. 다만 아까 이 표는 여기에 표의 제목줄을 색깔로 구분해줬죠? 그러면 문서 하나에 표가 공통적으로 만들어져야지만이 잘 만든 문서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표의 제목줄에 같은 색상으로 색깔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정리를 해갑니다. 자, 여기 공백줄은 왜 있었냐면요. 여기 마지막 줄에 한 칸을 띄다 보니까 있는데 이건 표예요. 표이라서 여기 한 줄이 띄워지면서 여기가 한 줄이 밀려났는데 여기 충분히 한 줄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지워줘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연구의 제한점이 어때요? 맨 위로 올라가니까 보기 좋죠. 자, 이렇게 해서 한문단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썼고 그 다음 이렇게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했고 결론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 문헌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제물을 잘 정리했어요. 여기 주석을 보면은 주석에도 글씨체가 신명조 통일됐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그럼 목차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목차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보기라는 한글 요 메뉴를 누르면 조판부호라는 위치에 체크를 클릭하면 체크 표시가 나오게 하면 뭔가 빨간 글씨들이 보이죠? 바로 이것들은 조판이라는 이건 뭐 인쇄를 하는 분들은 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명칭인 것 같아요. 전문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는 컴강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는 용어지만 어쨌든 이런 제목 차례라는 말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제목 차례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자, 제목 차례는요. 도구라는 곳에 차례 색인 여기 어때요? 차례
제목 차례 표시 요 메뉴를 클릭하면 제목 차례라는 조판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 조판부호에 체크 표시를 풀어버리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목 차례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제목 차례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일부러 조판부호에 체크를 해두고 제목 차례 표시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한 번 더 붙여볼게요. 전 단축키 쓸게요. 컨트롤 KT. 컨트롤 KT. 단축키 외우기도 쉽죠? 우리 저기 전화기 예전에 최초로 전화 통신사가 어디예요? KT잖아요. KT, 한국통신 KT 그거 외우세요. 그렇게 해서 자, 어디까지 내가 목차를 만들 것이냐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만들었냐면 큰 제목, 서론, 본론, 이 큰 제목과 그다음에 작은 제목, 그러니까는 장 제목과 절 제목, 장, 절, 항, 목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장 제목과 절 제목까지만 썼어요. 항 제목은 안 썼죠? 항 제목까지 해버리면 어때요? 너무 목차가 디테일해져 버리고. 자, 여기 이 사람도 볼까요? 이 사람은 항제목까지도 목차를 만들었네요. 그럼 우리도 항제목까지 한번 붙여봐요. 항제목, 제목 차례. 이거 메뉴가 어디 있다고요? 도구에 이 역삼각형 콤보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긴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차례 색인 요 화살표를 클릭하고 제목 차례 표시. 이왕이면 단축키를 외워주세요. 컨트롤 KT. 자, 여러분. 컨트롤 KT를 어떻게 3개의 단추를 누를까요? 이거 제가 1부에서도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컨트롤 키와 알트 키와 시프트 키 우리 키보드에는 조합키라는 키가 있어요. 조합키는 나 혼자서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키가 조합키입니다. 그 키가 컨트롤 키, 알트 키, 시프트 키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선 못 알아듣죠? 컨트롤 키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럴 때 누르는 게 컨트롤 키, 복사하기, 붙이기. 바로 그 키, 컨트롤 키. 제목 차례 누를 때도 컨트롤 키. 자, 이번엔 시프트 키. 쌍시옷, 쌍기역, 쌍디귿, 쌍지읒. 이렇게 위에 있는 글씨나 우리 느낌표, 골뱅이 표시, 갈매기 표시 이런 거 칠 때 누르는 키가 바로 시프트 키입니다. 그리고 알트 키. 알트 키는 진짜 잘 안 눌러지는데 언제 누르느냐 하면은 한글에서는 파일 작성한 다음에 저장할 때 알트 키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저장하는 단축키가 알트 S이기 때문에. 자, 위치를 보자면 요거 키보드예요. 자, 제가 가상 배경을 없앨게요. 이게 제가 집에서는 크로마키를 해서 다 보이는데 여기 지금 집이 아니라 그만 화면이 잘 이렇게 접혀지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요 키보드 보면 여기 보세요. 요게 컨트롤 키. 맨 왼쪽과 여기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있죠? 그다음에 시프트 키.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알트 키. 여기도 있고. 자, 우리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게이밍 키보드는 또 달라요. 그래서 알트 키가 하나씩밖에 없는 키보드들도 있어요. 게이밍 키보드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 키보드는 일반 키보드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는 단축키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우리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놓고 모니터에다 붙여놔요. 저도 몇 가지는 이렇게 모니터에다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저보다 다 연배가 다 높으시잖아요. 저는 20대니까 이거 20대도 붙여놓는데 여러분들은 더 많이 붙여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붙여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는 자기가 알아서 표 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차례 표시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다 제목 차례를 한 가지 다 만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그럼 이제 목차를 만들기 위해서
네, 목차를 넣어줄 위치로 갑니다. 목차를 넣어줄 위치는 자, 목차라는 제목 바로 밑에다가 하면 이쁘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 아래에다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아래는 바로 서론이 올 거니까 또 바로 아래다가 하면 또 안 이쁘니까 또 한 줄 띄고 그래서 약 3줄 요 가운데 줄에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도구로 갑니다. 도구로 가서 차례 색인으로 와요. 이번엔 차례 만들기 할 거예요. 차례 만들기 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제목 차례 이런 거 개요 문단으로 모으기 이거 여러분 빼세요. 우리는 개요 문단으로 개요 번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개요 문단으로 모으기 뺄 거고 뭐로 만들었냐면 차례 코드로 모으기. 왜냐하면 제목 차례 이거 내가 지금 만들어준 건데 요게 바로 차례 코드입니다. 그래서 차례 코드로 만들기 요거 체크할 거예요. 그 다음에 표 차례 표 만들었으니까 표도 보이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 차례. 그다음에 그림 차례, 그림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 차례는 보이지 않게 할 거고요. 그리고 수식도 만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수식 차례를 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 논문에서 보면은 요런 표시 있죠. 요런 거. 요런 표시가 바로 자, 오른쪽 탭에 채울 모양이 무엇일까요? 해서 이렇게 많은 종류들 중에서 그냥 평범한 거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제목 차례 자, 요것도 요 빨간색 글씨도 조판부호기 때문에 이 보기에서 조판부호의 체크를 또 해제하면 다 없어져요.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제목 차례. 제목 차례는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목 차례라는 걸 보여주는 제목이나 그러니까 타이틀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 그냥 가운데다 줄 필요 있어요. 근데 딱히 제목 차례는 주지 않아도 돼요. 왜? 그냥 목차라는 이름으로 이미 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목 차례는 빼줍니다. 빼줘도 돼요. 그리고 이 밑에 표 차례 정도는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표1, 표2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아, 이거는 표 목차야. 해서 가운데 정도 해주고. 표 차례,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수정해줘도 돼요. 표 목차야.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표들은 5페이지, 6페이지에 있구나. 자, 그리고 목차가 끝나면 서론이 시작되죠? 서론이 시작되면 2줄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차 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띄어요. 아니면 페이지를 막 엔터키 쳐서 이렇게 바꿔요. 그럴 필요 없어요. 무조건 2줄만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여기 안 띄웠네? 네, 이렇게. 큰 제목 사이에 한 줄 정도 띄워주시고, 이것도 사실 다른 기능으로 이렇게 한 줄 띄워주지 않고 다른 기능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서론과 본론, 장과 장이 끝났을 때 또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띄워주세요. 막 줄을 너무 불규칙적으로 장과 장을 막 띄워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 줄 정도. 이렇게 해서 과제물이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번 딱 이렇게 크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대충 예쁜 형식을 잘 맞췄구나. 제가 그랬죠? 신편입생들은
얼마만큼 형식을 잘 따라 했는지를 본다고. 물론 내용도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 방법을 보고 과제물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잘했는지 이걸 본다는 거죠. 자, 그다음 과제물을 잘 정돈했어요. 자, 이번에 얼마나 인용을 잘했는지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죠? 인용 방법 들어갈 거예요. 인용의 형식을 어떻게 잘 했는지 봅니다. 자, 참고한 자료를 인용하고 참고 문헌을 제시한다 했습니다. 자, 인용을 할 때는 인용을 하고 주석을 달아주는 방법이 있죠. 자, 인용이라 하면 19페이지에 있어요.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법 19페이지. 인용이란 요건 한 번에 안 들어가네. 요 정도. 요 정도도 보이시죠? 자, 인용이란 다른 사람의 논저와 문헌에서 정보를 가져다가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자, 원전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직접 인용과 그 직접 인용이 있으면 그럼 뭐가 그 다음에 있겠어요? 간접 인용이 있다는 거죠. 자, 직접 인용의 예는 해당 부분에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주는 거죠. 자, 여기 그럼 직접 인용이 어디에 돼 있을까요? 초중등교육법 제12조 3항에서 쌍따옴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직접 인용만 하면 다냐? 아닙니다. 이렇게 주석을 또 달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출처. 누구의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몇 쪽에서까지도 써줘야 되죠. 아셨죠? 그리고 그럼 이제 이건 직접 인용이고 간접 인용은 여러분 간접 인용은요. 솔직히 교수님들도 실수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습관적으로 여기 직접 인용의 예를 또 하나 볼까요? 새 문단으로 구성하여 본문에 삽입한다. 일정 분량 이상일 경우, 삼행백자일 경우 세 문단으로 위아래 한 줄씩 띄우고 글자 크기를 작게 하여 표시한다. 보통 어떤 책을 보면은 이렇게 책 글과 글 사이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글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직접 인용한 겁니다. 역시 출처를 써줘야 됩니다. 자, 하나가 더 있으려나? 하나가 더 없네. 사실 하나가 더 있으면요. 비스듬히 글자를 해놓은 것도 직접 인용 중에 또 하나라는 거. 자, 이번에 간접 인용입니다. 간접 인용은요. 원전의 표현을 인용자의 말로 재진술한답니다. 인용자의 말로 재진술한다면 어때요? 자, 노구치라는 사람의 말을 재진술한다니까 누구는 장문을 위한 문법을 쓰기 향상을 위해 효과적으로 유용한 내용 체계를 가져야 하며 학생들이 작문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누가 지적했어요? 이 사람이. 누가 그랬대. 카더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 역시 간접 인용인 거라는 거죠. 역시 주석으로 출처 달아줘야 되고. 다음 이번엔 주석
다는 방법입니다. 자, 직접 또는 간접 인용을 한 뒤 출처를 표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주석의 종류는 두 가지. 하나는 외곽주라고 하고요. 하나는 내각주라고 합니다. 자, 먼저 외곽주의 예를 볼게요. 외곽주. 외곽주는 본문의 해당 끝부분에다가 번호를 달고 그 번호 순서대로 본문 밑에 주석을 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 주석이 지금 두 개가 보이죠? 해악이 곁들어진 것으로 주석 하나, 그 다음에 그렇게 볼 수 있다 주석 두 개. 그래서 주석 1번의 외곽주가 본문의 아래에. 자, 우리 여기 네,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책은 주석이 없는 책이네요. 주석이 있는 책이 뭐 없을까요? 여기 주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가 주석 번호가 하나 있어요. 주석 번호가 하나 있는데 요 아래 본문 아래 여기 주석 번호가 달려서 주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외곽주라는 거죠. 바로 이게 책의 한 페이지면 가장 아래 이렇게 번호가 붙여 있고 이런 식으로 주석이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근데 사실 요거 좀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요즘은 내각주와 외곽주를 아주 복합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들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외곽주의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외곽주의 예가 있을까요? 바로 내각주 설명을 들어갈까요? 볼까요? 이번엔 내각주네요. 자, 이번에 내각주는 교수님들도 실수하는 것들이 많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들? 바로 쪽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내각주의 예는요, 본문 안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용하는데,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우리 그 행정학 책도 보면은 이렇게 인용을 해서 쓴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지금 이거 행정학개론 책인데, 여기 보면은 행정학 책은 진짜 인용한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 181페이지 근무 성적 평정 제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일 마지막 부분 근무 평정의 구체적인 목적 내지 용도는 아주 다양하지만 이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묶어 범주화해 볼 수 있다 해놓고 내각주를 썼어요. 강성철 외 2001년 콜론 307에서 308 여긴 페이지 수를 아주 정확하게 잘 쓰셨네요.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바로 내각주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쓰다가 이 사람의 2010년 글에 있는 내용 중에 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왔다. 즉 본문 안에다가 쓰는 것이 바로 내각주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내각주를 쓰면서 아예 그냥 참고문헌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각주의 그 외곽주에다가 기재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외곽주가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책은 이렇게 논문에 보면은요. 논문에 보면 본문 반, 외곽주 반 이런 논문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각주를 쓰도록 권고하는 거죠. 권유하는 거예요.
그런 글들을 좀 보니까 '와 이건 좀 심하다.'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각주를 쓰고 뒤에다 참고문헌에다가 그냥 밝히는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페이지 수를 기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 인제 두 번째 내각주 예입니다. 두 번째 내각주 예는 본문 안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주민 참여 정의의 구분은 시대나 소속된 학계에 따라 다르다고 정세욱 연도를 썼어요. 그리고 외국인 저자의 주민 참여 사다리의 개념은 주민 참여 수준을 설명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면서 이 사람의 2011년 글에서 재인용을 했답니다. 이건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한 것과 이 사람이 말한 주민참여 사다리 이 원본을 구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쓴 글에서 이 주민참여 사다리에 대한 개념을 찾은 거예요. 누가 말한 거? 이 사람들이 말한 거. 근데 어때요? 원본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 글을 재인용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재인용을 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재인용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기도 하겠죠. 그럴 땐 바로 에서 재인용 또는 이렇게 2011 콜론 재인용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인용을 할 때 예. 그리고 출처 밝히고 또 외각주, 내각주 전부 출처 밝히고 이런 것들을 잘 밝혀줘야지 표절 검사할 때 표절률 안 올라가죠. 그쵸? 자, 참고문헌은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자, 참고문헌은 학문 분야별로 구분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언어학이나 각종 인문학이에요. 쓰는 형식이 다르죠? 쓰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회, 과학 분야의 형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 에고 지우개. 네, 이런 식으로 형식을 전부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요. 제가 요거는 그냥 팁 정도로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인터넷 검색 자료 보면 여기 링크가 상당히 길어요. 이렇게 짧지 않아요. 그렇죠? 링크가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URL 여기 지금 위키백과잖아요. 지금 이거를 보자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위키백과에서 검색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이것까지 URL 쓰고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했다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 URL 복사해오면 이렇지 않잖아요. 엄청 URL 많이 붙어오잖아요. 그거 그냥 다 자르세요. 다 자르고 자, 내가 wikipedia.org 하고 키워드 여기까지만 쓰세요. 그리고 검색일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이렇게만 해도 평가위원이 아, 이 사람 어디에서 이거를 찾았구나라는 걸 알 겁니다. 외국 단행본의 형식은 똑같죠. 이 저자 아닙니까? 그리고 연도고 이게 제목입니다. 구분을 어떻게 해요? 콤마나 점으로 구분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단체나 아니면 단체겠죠. 우리 같은 뭐 학회 아니면 아 이거 출판사네요. 출판사 단행본이니까. 출판사고 그 출판사의 위치. 그리고 여기가 학회겠죠. 단체고 몇 호에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외국 단행본과 학술지는 우리나라 한국의 단행본과 학술지의 형식과 같은데 그게 외국어일 뿐인 건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거. 자, 이번엔 뭐랄까요? 자, 참고문헌 인용과 형식 따라하기. 제가 7시 5분에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8시 15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쉬는 시간 안 가졌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쉰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쉴 때인 것 같아요. 한 10분, 지금 8시 15분, 16분부터 네, 한 30분까지 쉬고 8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조금 이따 봬요. 자, 다시 시작하죠. 오늘 조금 일찍 끝날 것 같네요.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빨리 끝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 이제 1번 다 했고, 참고문헌 인용 방법 형식 따라하기 다 했고, 이 과제물 하는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과제물 제출하기, 제출한 과제물, 예, 이거 하면 되겠다. 자, 과제물 제출하는 방법. 자, 과제물 제출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파일이 있죠? 저 과제물 제출하는 방법을 올렸나요? 과제물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 출석 수업, 과제물 제출하는 방법을 제가 아직 안 올렸네요. 시의성 있게 올린다더니 역시 아직 안 올린 거 맞군. 자, 그러면 과제물 줄까지 검색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이제 수업 시험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 보기 해서 여러분의 과목에 과제가 맞는지 확인하고 여기 제출 단추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제출 단추를 누르면 여러분 컴퓨터 안에 저장해 놓은 폴더 어딘가에 여러분의 과제물 파일이 있겠죠? 그걸 찾아서 열기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열기, 자,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팝업 창이 뜨고 여기서 파일을 찾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열기를 하면 이렇게 파일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확인합니다에 체크 표시를 하고 저장 단추를 눌러요. 자, 제가 수정은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언제까지요? 정시 제출 마감까지.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과제물이 다 제출됐으면 제출된 거를 미리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자, 여러분 과제 제출한 것에 대한 접수 번호가 보입니다. 이 접수 번호 화면 캡처해 놔도 관계없어요. 화면 캡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우리 윈도우 메뉴에 보면은 그 캡처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하나 여기 작업 표시줄에다가 여기 갖다 놨어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캡처 및 스케치. 그 여기 찾기에다가 캡처 도구도 있고요. 캡처 도구도 있고 캡처 및 스케치가 있어요. 그 꺼내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요 새 캡처를 하면은 화면이 멈춰요. 화면이 멈추면서 이 마우스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보입니다. 십자 모양으로 보이면서 드래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범위를.
이게 지금 화면 공유 상태에서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요 중간 과제물 온라인 제출이라는 요거를 드래그해서 화면 캡처를 해 볼게요. 자, 여기 화면 캡처한 장면이에요. 드래그하는 그 화면 캡처해서 드래그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순간에 여러분 화면이 멈추기 때문에. 그치만 제가 요거를 캡처했다는 결과물은 요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접수 번호를 캡처해서 매번 저장해 놓으시는 것도 불안함을 안심시키는 방법이겠죠? 이거는 캡처 및 스케치 이거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이니까 네, 찾아서 사용해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맞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제물 지시사항에서 보면은 줄간격 160에 대해서 MS 워드는 그냥 1로 하시오라고 한 과제물 지시사항이 있죠.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 MS 워드도 16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1로 했어요. 그건 다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그림으로. 자, 이건 MS 워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들었죠? 자, 홈에서 MS 워드에 홈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홈에서 단락 간격, 요 모양의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게 여기 있대요. 요 모양의 도구를 클릭하면 이런 게 보인대요. 그러면 이건 1, 이건 1.5, 이거는 1.15, 1.5, 1.5가 약 150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160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어딜 누르냐면 줄간격 옵션이라는 걸 누른대요. 이렇게 줄간격 옵션을 눌러서 이 줄간격 옵션으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줄간격을 배수라는 걸로 설정한 다음에 값을 1.6으로 주면 한글에서 줄간격 160% 준 효과와 같은 결과가 나온대요. 이거를 작년엔가는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거. MS 워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있는 분들은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MS 워드를 한다고 해서 꼭 다들 잘하는 건 아니라 예. 이거 어차피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한글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 이거는 이미 유튜브 영상으로 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질의응답 시간이겠죠? 제가 어떤 분이 Q&A 게시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Q&A 게시판에다가 이거를 써 놓으셨어요. 일단 Q&A 게시판. Q&A 게시판 이용하지 마시고 여기 채팅창 이용하세요. 채팅. 과제는 어디서 보나요? 우리 과제를 어디서 보죠? 우리 방송대 홈페이지에 보면은 공지사항 있죠? 공지사항에서 시험 성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시험 성적 메뉴만 클릭하면 어때요? 지금 12차까지 과제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제물 시행 공고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과제물 시행 공고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 그냥 클릭해서 여기 있다. 과제물 시행 공고 일단 한번 가볼게요. 과제물 시행 공고, 중간 과제물 시행 공고. 자, 이거 과제물은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원격
대학이니까. 그래서 4월 3일 월요일서부터 14일 6시까지 정시 제출하면 만점을 보장받고 15일서부터 17일 6시에 제출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에게는 시스템에서 감점된 상태의 점수가 표절률까지 해서 넘겨져요. 어떻게 표절률이 되냐? 상업용 자료와 표절 체크한 것과 그 다음에 학생 간 자료와 비교해서 체크한 표절률. 이 학생과 나는 절대로 과제물을 나누지 않았는데 왜 이 학생과 과제의 표절률이 있단 말입니까?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본 자료가 비슷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프라인으로 그 제출하시는 학부님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같이 어때요? 같이 내는 것이 아닌 4월 10일 월요일부터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추가는 17일 당일서부터 낼 수 있다는 거.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연습하세요. 우리 4학년 8학기까지 이거 매번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제명을 볼 차례죠. 자, 과제명은 제 파일로 보겠습니다. (12차까지) 자, 일단 먼저 12차까지 수정된 과제명들이 먼저 나와요. 네, 저는 우리 학우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행정학과 학우님이 수강할 만한 과목이 아니면 수정된 과제명은 연관 없는 과제명은 올리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헷갈리기만 해요. 너무 공지 많은 것도 불필요하니까. 근데 보통 우리 행정학과 학우님들 사회복지 과목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뭐 학교사회복지론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올려드리지만 보건환경간호 이런 과목은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아마 이때도 아마 올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글쓰기 강좌, 네, 요거 그리고 사회문제론 이것 때도 올렸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별로 자,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어서 어때요? 이렇게 마우스가 변합니다. 그래서 행정학과. 네, 여기서 이렇게 과제를 보는 거예요. 아직도 과제 확인을 못한 학우님이 있다면 반드시 이 공지사항에서 여기도 공지사항 있으면 여기 과제명 있죠? 이걸 빨리 이걸 받든지 하나 다운받아 가지고 예, 과제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Q&A 게시판에다가 쓰신 학우님. 자, 다음 질문 하실 분 없으면 일찍 끝내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했습니다. 없을까요? 과제물 점검 매일 주세요. 아이고, 확인을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못하긴 했네요. 과제물 질문 없으실까요? 자, 그리고 우리 편입생들 유튜브로 가시면 채널 검색을 행정학과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방송대 UI가 뜨면서 행정학과 튜터 공백 없네요. 공백 이씨 쳐도 나오긴 하네요.
예, 들어갑니다. 중간 과제물 특강 일부 영상 요거 확인하세요. 과제명 분석이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동영상을 클릭하면 그동안 했던 특강들이 나오면서 여기 보면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이 있죠. 자, PDF, 워드, 한글 파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요것들 봐주시면 되고, 방송대가 만든 영상도 있는데 방송대가 만든 영상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자꾸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소리를 넣어 드렸으니까 소리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송대 교과는 벌써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제가 따로 목차 만들기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오늘 목차 만들기 했으니까 오늘 영상 제가 편집해서 바로 올릴 거니까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학과 튜터 채널, 예, 확인하시고요. 자, 또 질문. 중앙도서관 아이디 비번 발급은요, 학생은요, 방송통신대학 이거 로그인 한 번으로 중앙도서관도 다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앙도서관에 못 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원래 그 튜터들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못 간 거예요. 아마도 그게 이제 브라우저 문제인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크롬으로 접속을 했거든요. 이제 제대로 들어온다. 네, 중앙도서관 아이디 그 비밀번호는 여러분들 학생들은 방송대 아이디 비번이 있으면 다 자료 검색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또 우리 저 리스는 여기 있죠? 리스 여기 클릭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기관으로 접속했다라는 요렇게 메시지가 떠요. 요 구석에. 어디 볼까?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는데 여기 이렇게. 그러면 기관으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논문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용 정보가 그 기관명으로 나와요. 한국방송통신대면 한국방송통신대, 서울대면 서울대, 시립대면 시립대, 이렇게 기관 이용자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 제가 우리 튜터 페이지에 이 자료실에다가 그 정보 활용 교육 그 일정 올린 거 있지 않나요? Q&A인가요? 그 중앙도서관에서 정보 활용 교육 여기 있네. 정보기기 활용 잘 못하신다고요? 해서 이거요. 이게 중앙도서관에서 봤습니다. 어디냐면 연구학습 지원 보면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서 교육 자료를 여기 보면 온라인 이용자 교육 교재 다운로드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교육 자료 여기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먼저 교육 신청을 해야 되겠죠.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다 신청 받고 있어요. 어떤 교육인지. 여러분들은 과제물 정보 활용 교육들을 신청받고 있네요. 4월 12일이면 4월 1일이니까 충분히 지금 아직
덜 찼어요. 이런 거 신청하는 거죠. 교육일이 며칠이에요? 13일 하루네. 6시 30분에서 이 8시 2시간. 어유. 이거는 11일 날 하고 그럼 이거는 언제 하지? 과제물 정보 활용 교육 4월 5일. 이것도 아직 덜 찼어요. 이거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중앙도서관에서는 또 어떤 과제물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교육하는지 여러분이 들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신청하는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신청 인원이 60이고 신청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이거를 꼭 해야 되면 꼭 하고 신청하는 겁니다. 경로는 이미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하면 되지. 4월 5일이면은 식목일이 빨간 날에서 평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6시 30분에서 8시 30분이면 줌이니까 핸드폰으로 그리고 사실 줌 강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줌 강의도 녹화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 한번 찾아서 그걸 제가 찾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 지금 교육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 학생 중에 카피킬러 이제 숙제를 했으니까 표절 검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카피킬러 활용 교육 받고 싶은 거죠. 4월 3일. 어유, 이거 아직 덜 찼어요. 이것도 신청하세요. 이 대면 교육은 어렵지만 대면 교육을 또 받을 필요가 있는 거는 아마도 전산실에서 실습과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컴퓨터를 만질 수도 있으면서 같이 하니까 여러분한테 또 더 도움이 될 거고 또 예전에는 아예 컴퓨터 교육도 해줬어요. 여기 있네. 새내기 정보 활용 교육 이런 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끝났네요. 이건 이미 끝났고 이것도 이미 끝났네요. 아이고 이것도 끝났군요. 예. 이렇게 끝난 거. 이거는 참 이건 정원 신청 인원 정원이 0명이면은 무한대로 들어와도 된다는 말인 거거든요. 근데 신청이 28명. 그렇고 이런 것들은 뭐 논문 쓰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저도 이 교육은 이제 박사과정 들어와서 세미나로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어, 좀 더 많은 DB 해외 자료들 이런 것들 찾을 때 또 유용한 또 교육인 거고 이거는 외국 사이트예요. 아마 이건가 하여튼간 돈 받는 사이트에 저도 가입 하나 해서 돈 주고 자료 산 적이 있어요. 외국 논문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뭐 볼 저기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학부는. 하지만 지금 이거는 어 최소한 우리가 14일 아침까지 13일까지는 들어서 밤새 해서 14일 6시에 제출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목전에 칼이 들어와도 제출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 방법, 지금 여기에, 아이고, 여기 목차가 안 보이는구나.
이게 지금 30페이지짜리잖아요. 여기 굉장히 많은 이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과제물을 준비하는 방법, 왜 과제물을 작성하는가서부터 시작해서 표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과제물을 작성하기 전 또 과제물의 적정 용량, 어떤 분은 과제물을 굉장히 많이 작성하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 적정 용량이 있어요. 그럼 과제물 지시사항에서 주어진 용량만 우리가 챙기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 30페이지짜리 이 PDF 교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 우리 신편입생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죠. 궁금한 사항이 거기 다 있는 거 아시죠? 뭐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 뭐 복수 전공은 뭐 어떻게 하나요? 뭐 연계 전공은 뭐 어떻게 하나요? 연계 전공 끝난 지는 또 오래됐죠?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 졸업 학점은, 졸업 요건은, 뭐 편입생은 졸업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들 다 원격 대학 교육에 사실 있어요. 그냥 틀어만 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정독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글이기 때문에 통문자 이거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표절 시비에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나 기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좋아요. 잘 표현하셨어요. 표절 시비. 자, 내가 인용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그건 인용이 아니고 표절이죠. 그걸 어떻게 씁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이미 지시사항에 답을 넣어주셨어요. 뭐라고 해요? 나만의 언어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답입니다. 나만의 언어. 저도 저만의 글 쓰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학우님도 우리 학우님이 글 쓰는 스타일,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언어를 바꿔서 인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용은 반드시 표기하셔야 되고 출처 표기하셔야 되고 그러면 됩니다. 자, 번외 질문입니다. 3월 26일, 3월 26일이면 지났는데 일요일이네요. 두 과목 화상 강의를 못해서 대체 과제물로 변경을 해 놓았는데요. 대체 과제물은 어디서 확인하는지요? 자, 여러분, 제가 출석 수업을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먼저 다른 온라인 출석 수업이라면 지역대학 변경해서 온라인 출석 수업 들으면 된다고 했죠. 대면 수업이면 어쩔 수 없지. 대면 수업이면 어떻게 해요? 나와 내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대학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쵸? 조금 멀면 뭐 1박 2일 여행 갔다 치고 가서 들으면 돼요. 그게 유리해요. 대체 시험은 어렵기 때문에 대체 시험은 권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이게 온라인이면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을 최대한 하세요. 내가 이날 또 못 들었으면 또 다른 데 어디 하나 찾아서 또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출석 수업 다 끝났네. 그때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유형 변경으로 대체 과제물이나 대체 시험을 바꾸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출석 수업에 참여를 못했다 한다고 당장 대체로 바꾸지 말아라 했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대체 과제물이나 대체 시험은 아직 공지 올라오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대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대학의 출석 수업을 찾아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질문!
중간 과제물 특강의 번외 질문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편집하겠습니다. 편집해도 되죠? 자, 중간 과제물 관련해서 질문. 카피킬러에서 표절률 몇 프로까지가 괜찮을까요? 이거 저 양심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평가위원이거든요. 2학기 어떤 과목의 평가위원인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만 지켜주시면 다 만점이에요. 그러나 표절률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자, 카피킬러 사이트. 지금 우리 방송대에서 카피킬러 프로그램을 잘 이용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표절 예방에 가니까 카피킬러 프로그램이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카피킬러 여기 있네. 네, 이거 다 동의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료로 이용하세요. 에이, 설마 50% 이상 나오겠어요? 50% 이상 나오면은 본인을 자책해야지. 표절률 10% 미만 나오게. 그래, 봐줬어요. 15%까지만 나오게 하세요. 이거 편집할게요. 카피킬러 검색하는 창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자, 들어가는 경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방송대학교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첫 페이지죠? 중앙도서관으로 들어가죠? 중앙도서관. 자, 중앙도서관으로 들어가면 연구학습 지원으로 가요. 그러면 표절 예방이라는 요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건 터니린이라고 이거는 표절보다도 유사도를 검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나중에 논문 쓸 때 요거 좀 필요한데 요거 또 카피킬러 없으면 요거로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카피킬러가 있으니까 카피킬러 클릭하시고 그러면 요 카피킬러 바로가기. 사실 며칠 전에는 이 카피킬러 바로가기 단추가 없어졌었어요. 왜냐면 무슨 뭐 공사를 한다나 뭐라나 무슨 점검 팝업이 떠가지고 그때 마침 우리 학우님이 막 문의를 한 바람에 저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생겼네요. 요거 클릭해서 학생이니까 모두 다 가입하셔야죠. 전체 동의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건 선택이니까 뭐 선택 안 해도 돼. 선택은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선택은 뭐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카피킬러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서를 올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문서 업로드.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하면 어때요? 검사명, 뭐 과제명. 내가 올릴 과제물이 없네요. 그리고 비교 범위에 대해서는 자, 문서 구분, 검사 문서, 뭐 검사 문서. 자, 문서 유형이 뭡니까? 여러분, 과제물이죠? 과제물. 그다음에 비교 범위는 현재 첨부 문서, 카피킬러 DB 내가 올린 문서. 카피킬러 DB와 현재 첨부 문서를 비교하면 되겠죠. 카피킬러 DB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용 출처 표시 문장 제외 인용 출처 표시 문장. 그래요. 제외하세요. 그다음에 법령 및 경전 이것도 제외하죠. 네, 이거 굳이 뭐 똑같은데 이것까지 표절이라고 하면은 어떡해요? 못 살지 사람이.
목차도 서론이라는 글씨가 같다고 표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다 제외. 그다음에 어절은 이거는 뭐 최대로 줘도 되고요. 예, 좀 너그럽게 최대로 주셔도 되고. 한 문장 이상 일치하면 이건 좀 박하게 줘도 되죠. 왜냐? 표절이니까. 한 문장이라도 같으면 안 되니까. 이래서 '아 이것도 박하구나. 에이 여기 진짜.' 이렇게 하고 이제 표절 검사하면 여기서 인제 뭐 열심히 검사하고 검사 다 하면 표절률 딱 나오겠죠. 그리고 어디가 표절이라고 딱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고칩니까? 우리 여기 학우님이 표절 시비에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나 기법 어때요? 나만의 언어로 바꾸는 거죠. 질문을 또 주셨나요? 질문이 없네요. 자, 또 질문 9시 11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대선배라는 거는 뭐 하여튼간 지금 요즘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슬슬 끝나가기 시작하는 게 진짜 확인이 되는지 오늘은 대학원에서 좀 와 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제 대학원조차도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이 결국은 제가 독하게 예 '난 역시 독한 사람이야.'라는 말밖에 하고 오지를 못했네요. 한마디로 독하게 공부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방송대 공부는 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MBTI 검사를 지금까지 3 번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편집할 건데 MBTI 검사를 3번 하는 중에 J가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J가 뭐예요 여러분? 아주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그 시절이 바로 방송대 공부를 했던 석사까지의 시절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자기 주도 학습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그 시절에 J가 나왔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독하냐고. 여러분들은 다 독하신 분입니다. 자, 독해야 졸업합니다. 여러분. 질문 없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빨리 끝내는 것도 건강에 좋은 방법. 미용에 좋습니다. 10시 이전에 잠자기 좋은. 아이 표정은 끝내기 아쉬운데 왜 질문을 안 하시는 거지? 아이 진짜 질문 안 하시면 진짜 끝낼 거예요. 저 여기 학교예요.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학우님이 뭔가 쓰고 계시네요. 그냥 빨리 끝내자고 쓰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자 네. 1 부는 행정학과 튜터 채널에서 보시고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이걸 편집해 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러면 전 또 집에 새벽에 가겠죠. 아무튼 어 어쨌든 내일부터 2 부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편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과제물 정시 제출하시고요. 표절률 제발 30% 이상 가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몇 프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15%. 여러분 과제물 정시 제출 꼭 하시고 점검 음 받을 테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메일 주시고 지금까지 중간 과제물 특강 2 부를 예 수강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